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4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4경입니다. 네. 네, 와, 저 박수 치고. 이거는 이게 어색해서. 네. 이게 박수를 좀 크게 쳐달라는 그 청취자분이 계셨죠. 네. 이거 효과음 못 넣나? 제가 효과음을 넣어볼게요. 효과음 넣어주세요. 네, 효과음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죠. 네. 네.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4경입니다. 네, 효과음이 들었죠. 아주 우렁차네요, 분위기가. 진작에 넣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게 네. 아니라고 그러던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효과음 뭐 이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 주신 중간중간에 좀 효과음을 이렇게 뭐 가능하면 넣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중간에 저희가 이 전환될 때 왜 타격 소리가 나잖아요. 팍. 예. 이거 외에 뭐 환호성은 안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이게 중간에 저희가 좀 이렇게 썰렁한 소리를 하거나 그렇죠. 컴퓨터 처자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방청객들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재밌겠네. 네. 장산봉 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그 중에서도 장군보, 장산봉이 어렸을 때 그 장군보라는 이름을 아직 쓰고 있던 시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죠. 네. 그때 장군보가 어떻게 그 곽정, 황용 그 휘하로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자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소설에 되게 감동적으로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스스로 이제 자립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이야 우리에게 자립은 경제적 자립 이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경제적 자립 위에서 정신적 자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장군보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은 일단 논외고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무리민들이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하는 캐릭터들은 없어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누누이 막 얘네들 뭐 먹고 살 걱정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경우에는 정신적 자립이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자유롭게 스스로 자신의 어떤 문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무림에서의 자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무림에서의 자립의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무학 어떤 무공에 있어서의 어떤 자립적인 기반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장군보 같은 경우는 뭐 구음진경을 일부 이렇게 그 전수를 받기는 했지만 그 각원대사에게 하지만 그것은 아직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떤 파편적인 방식으로만 전수를 받은 거고 이 소설에도 묘사되고 있듯이 스스로 깨우친 면이 있거든요. 그 스스로 어떤 걸 깨우치냐? 이른바 이유극강의 원리를 깨우치죠. 스스로. 무슨 뜻일까요? 이유극강이? 써 이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이길 극자에 강할 강자.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법의 이치, 무학의 이치를 깨달았다. 네. 그게 이제 도가의 이유극강이라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원래 도가에 있는 말이에요. 도가의 원리를 이제 장군보가 불가 제자로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적인 이런 무학의 원리를 그 깨닫고 스스로 하나의 어떤 이런 팔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극강의 그 도가적 원리가 무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장군보, 훗날의 장산봉이 하나의 대단한 어떤 이런 그 권법을 창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권법이 뭡니까? 태극권이죠. 뭐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 태극권이라는 것이 어떠한 원리에 입각해서 운용되고 있는지 물론 실제 태극권은 제가 잘 모르고 이 소설 안에서 김용 선생이 묘사하는 태극권의 이치,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권리에 대해서 이유극강이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태극권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다룰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주변에 태극권을 수련하시는 고강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언젠가 모시고 다룰 테지만 오늘은 소설 안에서의 태극권만 다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실제 태극권은 좀 약간 노인들의 그 약간 체조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기 위한 네네. 어떤 기체조 느낌이 나는 그 생활 운동 인 것에 반해서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태극권은 정말 세죠. 강하죠. 강하지. 그 자리에서 처음 배운 장무기가 고수들을 픽픽 써트리지 않습니까? 그치. 네. 이거를 이제 실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군보가 실제 태극권을 창시한 건 아니지만 네. 소설에서는 창시한 걸로 돼 있고 어떤 맥락 속에서 그거를 창시했고 그게 원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장산봉은 대단한 이런 무학의 일대 종사 불세출의 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태극권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태극권과 별도로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순양무국공이라는 것을 극한까지 연마했다라고도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순양 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아주 순정한 상태인 네. 것을 순양이라고 그러죠. 뭔가 구양신공의 그 음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이 장산봉의 그 좀 성적인 이런 어떤 그 상태와도 연결이 돼요. 네. 장산봉은 아시다시피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0세 넘어서까지 계속 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기가 그냥 양기가 강해. 마법사 레벨로 그냥. 그렇지.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순양한 양기로 무구 끝이 없는. 네. 끝없는 어떤 그 순양의 기운을 이렇게 뭔가 극대화한 네. 이런 순양 무국공이라는 것을 연마했다라는 네. 서술도 있습니다. 네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산봉의 무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뭐 김용 월드에서 누가 최고의 고수냐를 둘러싼 논쟁은 정말 끝이 없는데 그걸 시작하는 순간 저희 방송은 뭐 그때 이제 뭐 이제 상위 레벨 중에 네. 항상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장산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아까 이제 좀 장산봉이 살았던 그 의천도령기의 시대에는 이게 초절정 고수들이 되게 희박해진 시대잖아요. 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네. 가령 뭐 그 1, 2부의 경우에는 막 무슨 천하오절이나 네. 심지어 뭐 이런 주변 인물들 금륜 법왕이나 금륜법원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엄청 강하죠. 네. 그리고 신천하오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양관이, 곽정인이 뭐 등등등의 인물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사실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레벨이 비슷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산봉의 시대에는 이제 최고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설을 끝날 때까지 제대로 보여주진 않죠. 장산봉과 네. 장무기 네. 정도가 이제 거의 최고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고 뭐 명교, 마교에 뭐 대단한 고수들이 있긴 있지만 포대화상 뭐 이런 약간 그 기인 같은 멋있는데 포대화상 제가 좋아합니다. 네. 좀 약간 이렇게 한 단계 레벨이 낮은 이런 고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게 김용 월드 그 맥락 전체가 제가 댓글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고대로 갈수록 고대로 거슬러 갈수록 무공이 강한데 현대로 올수록 점점 약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근대로 가까워질수록 네.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무공을 묘사하기 좀 겸연쩍어지니까. 천룡팔부 시대에서는 뭐 거의 손가락 레이저 쏘는 수준으로 단예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현대 뭐 위서보 정도 대로 오면은 이렇게 무공의 그 쇠락은 네. 사실 그 인물 캐릭터의 그 변화랑 또 맞물리거든요.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로 갈수록 사실 대단한 어떤 이런 그 이른바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 후대로 내려올수록 뭐 점점 더 이렇게 정파에서 벗어난 뭔가 이렇게 번민하는 매우 문학적인 인간들이 네. 점점 등장하다가 그쵸. 마지막에는 완전히 세속적인 네. 이런 평범한 돈키호테적인 이런 인간형이 이제 위소보의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물도 이렇게 뭔가 대업에서 이런 어떤 속인으로 소인배 네. 그리고 이렇게 세속적인 인간으로 네. 점점 더 이렇게 하향하고 있고 무공도 막 무슨 하늘과 땅을 네.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슈퍼히어로들에서 마법 수준의 이제 일상적인 어떤
그 수준의 이런 어떤 황비용 같은 네. 황비용보다 좀 낮은 단계의 이런 좀 현실감 있는 이제 무림 인사들이 등장하는 하향화 과정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말이 되는 것 같고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장산봉의 무공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 순양 무극공 무국공 그 이후에 또 다른 장법들이나 뭐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장산봉. 그렇죠. 장산봉. 아무래도 그 구음진경이 그 완성본을 자기가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이런 결핍된 부분을 스스로의 어떤 타고난 자질 네. 로 타고난 노력으로 그거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어떤 하나의 일대 종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장산봉은 이 자질에 있어서는 진짜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영웅문의 모든 주인공들 중에 스스로 무공을 창안해내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 과정이 묘사된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 가령 곽정을 생각해 보세요. 곽정이 지가 만들어낸 무공이 뭐가 있어? 다 주워 얻어 배운 거죠. 양과의 경우도 그래요. 양과도 말년에 그 암연소원장 정도나 자기가 만들지 독고구검을 비롯해가지고 사실 온갖 잡다한 이런 무공들을 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워 듣거나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기 사부인 소용녀한테 배운 것부터 뭐 장무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장무기는 뭐 완전 이렇게 운이 인생이 로또야. 네. 무슨 구양진경에 건곤대나이 그 신법에 태극권까지 다 곳곳에서 이미 완성된 것들을 그냥 속성으로 다 익힌 그것도 단기간에 초절정 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뭔가 만든 인물은 진짜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그 황약사나 네. 황약사 뭐 주백통 주백통 네. 공명권을 만든 주백통이나 황약사는 진짜 네. 대단한 천재죠. 그쵸. 그리고 옛날 구판에서는 그 항룡 18장을 그 홍칠공이 만든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수정됐지만 천룡팔부 때문에 좀 수정이 됐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매우 드물다. 네. 사실 대부분의 무학의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 달마 조사로 다 수렴되잖아요. 천하무공 달마가 다 만들었어. 천하무공 출소림 이런 말이 그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이런 전수를 받아서 그것을 최대치로 그 무공을 이렇게 극한까지 뭔가 자기화, 소화해내는 능력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네. 새로운 무공 자체를 아예 창안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말 어려운 과업을 수행한 사람이 장산봉이죠. 그리고 그 이른바 대부분의 이제 어떤 무슨 무당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런 파들은 네. 다 기존의 전통과 역사를 빛나게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장산봉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 무당파 자체를 아예 창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와 이제 준하는 경우가 이제 아미파. 곽양도 어쨌거나 파를 만들었고 네. 물론 이제 구음진경을 기반으로 곽양도 똑똑하죠. 네. 근데 곽양과 비교하면 그 장군보가 아무래도 더 그 기재에 있어서 재주에 있어서 자질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났다. 그리고 제자를 키워놓은 제자의 퀄리티도 좀 아미파와 무당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무당파라고 해서 그렇게 제자를 잘 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늦게 제자를 받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 장산봉이 혼자 독보적으로 너무 우뚝 서 있어서 이 주변의 소림파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많이 좀 딸리죠. 그렇지만 어떤 그 인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는 그런 어떤 올바른 마음가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장산봉이. 예. 그래서 뭐 무당 치족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강호에서 모든 사람이 자타가 다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강호의 어른이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게 물론 어느 정도 무공 실력이 받쳐주면서도 사실 장산봉이 막 그 젊은 시절 얘기도 안 나오고 그 사실 일천도령기에서 장무기 중심이기 때문에 장산봉은 사실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예전 그 장무기가 그 현명 1호한테
이게 뭔가 이렇게 납치됐을 때 장산봉이 구해주는 장면에서 장산봉의 어떤 무공 능력치가 이렇게 간간히 이게 네. 보이기는 하지만 장산봉이 뭐 대놓고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로 치면 요다 같은 느낌인 거죠. 요다는 그래도 좀 싸우지. 요다가 이제 프리퀄 나왔을 때 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의천도령이 프리퀄 좀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장군보를 주인공으로 삼은 아마 소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아직 위작 중에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예. 장군보의 젊은 시절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곽양이랑 이렇게 썸도 좀 만들어내고 썸도 있고,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제- 왜?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뭔가 장군보, 장산봉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장산봉이 태극권을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진짜 수십 년 동안 뭔가 갈고 닦아가지고 만들어낸 그 태극권을 이렇게 전수하는 장면에서 네. 그것도 유대함, 이른바 불구가 된 그 네. 유대함에게 그 제자에게 전수하면서 태극권의 그런 어떤 권리에 네.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소설에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오늘 이제 한 대목만 좀 읽어본다면 네. 태극권의 묘리를 어떻게 설명하냐. 나의 장산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함에게 나의 이 태극권과 태극검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무학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재밌는 서술이에요. 네. 이거 우리 논문 쓸 때, 책 쓸 때도 그렇지만 선행 연구 검토한 다음에 그런 게 선행 있어요? 연구와 자기의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변별성을 보여줘야 되잖아. 자기의 무학은 기존의 선행의 무학과 이렇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의 네. 고유성, 어떤 독자성을 이렇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어떤 고유성을 뭔가 주목해서 강조하냐. 나의 이 태극권과 태극검은 이정제동, 후발제인을 강구한다. 라고 옛날 고려원판에 써 있어요. 이정제동. 이정제동. 네. 고요함으로써 그 움직임을 네.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으로 정태적인 것으로 동태적인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유극강과 통하는 이런 원리를 이 태극권이 갖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처음 명시됩니다. 네. 그리고 후발제인, 뒤에 발하여 그 사람을 제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뭔가 자기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받아 안아서 일종의 카운터 그치. 같은 거죠. 상대보다 뒤늦게 뭔가 이렇게 출발하지만 상대를 먼저 제압하는 이게 후발제인입니다. 네. 이런 기본 8글자의 그 어떤 결구를 네네. 기반으로 뭔가 그 태극권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막 태극권과 관련해서 이제 막 이렇게 1초 1식을 시전해 보이면서 유대함에게 막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엿보는 사람이 장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무기가 그거를 자기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이미 장무기는 구양진경을 이미 습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태극권의 그 장산봉의 설명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걸 다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요. 인강을 듣고도 거의 마스터한 그런 수준인 거죠. 자기가 결제하지 않은 인강, 남이 보고 있는 인강을 조강해가지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훔쳐보면서 자기 거로 다 만들어내지. 그 장면의 서술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장면들이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소설의 재미는 영상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설이 가장 재밌습니다. 네. 김용 소설도 그래요. 86년판 의천동이 봐도 그 장면에서 이렇게 뒤에 숨어서 보고만 있는데 뭐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장르 문학의 가장 재밌는 장르물의 가장 재밌는 포인트는 그 맥락, 메커니즘, 그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그래요? 일본 장르 만화들을 보시면 네. 스포츠 만화 같은 게 특히 그런데 스포츠 만화만이 아니라 뭐 바둑 만화든 뭐 무슨 게임 만화든 별별 뭐 전문 분야 만화가 다 있죠. 별별 전문 분야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대단하다라고 느끼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꼭 주변 인물이나 마음속으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종의 해설, 편집자적인 논평을 통해 가지고 전문 용어로 해설력이라고 하는 해설을
되게 상세하게 네. 막 이렇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해줘요. 드래곤볼의 피콜로 같은. 그거 듣는 재미가,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쵸, 그게 장르적 재미거든요. 제가 네. 생각하는. 네. 장르적 재미는 막 초능력 사용하고 막 부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장르적 재미가 아니라,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디테일을 우리 문외한인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에 장르적 재미가 있어요. 무협 소설의 장르적 재미는 막 대단한 무공을 펼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맥락에서 왜 대단하고 그게 상대를 어떤 방식으로 제압하는지를 맞아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데 재미가 있어요. 김용 소설의 재미는 그겁니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니셜 D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자동차 경주를 어떤 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는지, 어떻게 기아를 넣고 어떻게 이걸 돌리고 어떤 코스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거든요. 네. 이건 무협의 장르라는 그 세계 시공간 안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한 것이 김용이다. 그래서 거기서 장무기가 이제 관찰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는데, 네. 그 장산봉이 수휘비파라는 그 초식을 시전하니까, 수휘비파는 한자를 보시면 손으로 비파를 휘두른다. 손으로 비파를 이제 휘두르는 그 모양을 그 초식이겠죠. 네. 그거를 시전하니까 그 김용 선생의 서술로는 마치 산처럼 무겁고 깃털처럼 가벼웠다라고 묘사해요. 진짜 역설적인 두 개가 되게 이런 게 심오한 거야. 이게 실제 어떻게 이거를 배우가 이거를 시전하겠어? 산처럼 무겁고 깃털처럼 가벼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재현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상상만 가능해. 뭔가 뒤에 깃털 CG 같은 거를. 그럼 너무 허접해 배경에. 보이잖아. 산과 깃털 CG를 섞어 놓으면 너무 허접해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면 허접해지지만, 이거를 글자로 써놓은 거를 우리가 눈으로 읽고 머리로 마음으로 상상하게 되면 뭔가 오묘함에 우리가 사로잡혀요. 그쵸, 그래서 뭔가 산처럼 무거운데 깃털처럼 가벼워? 수와 비파라는 그 초식이 뭔가 이렇게 심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장무기가 이 대목을 이후에 갑자기 깨우쳐요. 이거 재밌지. 그러니까 장무기는 그거를 느낀 거야. 구음진경을 이미 익혔기 때문에 산처럼 무겁고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그 권법의 이치를 순간 깨닫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막힌 혈이 뚫려버리는. 그치. 우리는 못 깨닫지. 우리는 못 깨닫지만 왠지 장무기의 그 깨달음에 빙의가 돼서 뭔가 그 오묘한데 장무기가 깨달았대잖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깨달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면서 남들이 맛있다니까 뭔가 맛있다는 것 같은. 근데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막 뭔가 이렇게 담백하면서 강렬한 뭐 이런 기묘한 맛으로. 사실 담백하면 강렬할 수가 없거든요. 자극적인데 담백해. 무미건조한데 되게 강렬해. 그런 맛이래. 그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 중에 그 서북면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청취자 대표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냉면집에 가면은 이 현판 그 족자 대형 액자에 글씨가 한자로 이렇게 대미 필담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큰 맛은 이제 아주 담백한. 사실 이게 도가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조금 있으면 그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이 태극권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장무기가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냐. 저 초식은 느린 동작으로 빠른 것을 제압하는 이정 제동의 상승무학이다. 세상에 이처럼 고명한 무공이 있을 줄이야. 우리는 이게 왜 고명한지 모르지만 이런 뭔가 그럴싸한 이런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마치 뭔가 우리도 그 세계에 빨려 들어가서 대단한 무공을 지금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뭐 구양신공과 뭐 건곤대나이 등 각종 상승무공을 익힌 장무기가 봐도 그치. 대단할 정도의 그치. 무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수록 넋을 잃고 있었다. 이게 김용 선생의 묘사입니다. 네. 그래서 장산봉이 양손을 돌리니까 어떻게 돌리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양손을 돌렸다. 근데 그 다음에 매 초식마다 모두 태극식의 음양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서술을 김용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손을 돌리는데 그 초식마다 음양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 네. 근데 구체적으로 재현은 못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모든 그 손의 동작 하나하나의 음양의 변화가 뭔가 포함되어 있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묘사에 우리가 빨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실로 무학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신천지를 개발한 것이다. 우리는 무학의 역사도 우리는 무림인사도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신천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해설과 어떤 장무기의 찬탄과 어떤 이런 그 김용 선생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게 대단한 무공이 지금 여기서 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모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게끔 서술이 안배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그 김용 선생이 잘 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그 서술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하나가 다 명문입니다. 네. 장산봉이 양손으로 태극식의 원을 그리니까 사실 이게 이미지를 상상하려면 그 노인들이 그 공원에서 하는 태극권 말고 어떤 느낌의 태극권이냐면 혹시 소림축구 의 조미라는 그 이 여배우가 태극권의 고수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골키퍼로 그 교체 투입되잖아요. 네. 거기서의 태극권을 연상하면 돼. 거기서 원을 그리는 날아오는 공을 빠르게 받아내는. 거기서 빠른 것을 부드러움으로 받아내거든요. 네. 상대의 어떤 강렬함을 매우 약한 어떤 이런 그 원의 형태로 그것을 받아내고 상대의 힘을 상대에게 배로 돌려주는 그게 일종의 소림축구에서 묘사되는 태극권인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태극권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주성치가 김용 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 선생의 그 태극권을 소림축구에 그 조미라는 캐릭터에게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상상한 태극권의 모습을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영화적으로 재현해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주성치 영화의 모든 영화에 약간 기명적인 테이스트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림축구가 제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막 여기서 장산봉이 그 태극의 원을 그리면서 우리 태극의 원이라는 게 우리 익숙한 그 태극기의 그 태극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할아버지들 장산봉과 다른 할아버지들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지만 여기서 장산봉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신의 이 태극권의 권리를 이치를 모두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힘을 사용하는 건 금기이다. 행신합일이 이 권법의 요지이다. 행신합일. 행동. 신은 정신. 행동과 정신이 합일되는 상태가 이 권법의 요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강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힘을 사용하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 오로지 마음에 맡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되게 오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림에서의 어떤 이런 무공이라는 것은 대부분 강하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권법이라고 하면 상대를 타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에게 타격을 함으로써 상대를 뭔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일례로 뭐 항룡유해, 항룡 18장의 항룡유해 주식 지난번에 말씀했었잖아요. 그게 가장 극강한 그 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장법 묘사해 보면은 왜 치면 나무가 부러져서 쓰러지잖아요. 그치. 뭐 그런 류의 강한 무공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인데 가장 강한 무공이 항룡 18장이라면 가장 부드러운 무공이 그 태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주백통의 그 공명권 이 권법도 매우 부드러운 그 이정 제동의 권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태극권과 그 공명권을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장산봉의 태극권, 주백통의 공명권 원리, 김용 선생이 설명하는 원리가 매우 대동소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무기가 그 태극권을 이렇게 훔쳐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네. 나중에 그 이런 어떤 태극권을 발휘해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상대와 이렇게 결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실 되게 좀 재미있는 묘사가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날 거거든요. 예, 가령 장무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구양신공이나 뭐 건곤 이위에 그 신법을 이미 자유자재로 전개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튼튼하죠. 그렇지. 네. 그런 상황에서 태극권을 이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내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장무기를 타격했는데 네. 그게 타격하면 상대가 이렇게 타격을 입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자기의 타격이 자기의 그 주먹이 네. 천만근의 힘이 마치 망망대해에 타입된 것처럼 빨려 들어간 것처럼 네.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 네. 에너지가 네. 그리고 몸은 오히려 자기의 권력 그 주먹의 힘에 끌려서 옆으로 두 걸음을 내디디면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도 읽으면서 마치 어떤 흡성대법, 북명신공 같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북명신공하고는 다르죠. 상대가 그 내공을 흡수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냥 망망대해 흘려버리는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지, 흘려버리는 거지. 네네. 상대의 그 강함이 태극권의 네. 부드러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뭔가 해소되면서 네. 소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가 오히려 당황하고 뭔가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좀 재밌어요. 네. 북명신공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의 힘을 완전히 무화시켜버리는 네. 그게 일종의 아까 얘기했었던 이정제동의 혹은 뭐 이런 이유극강의 네. 이런 원리가 권법의 그 권술에 네. 그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태극검을 배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무기가 장산봉에게 짧게 태극검을 배우고 상대를 상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장산봉이 얼마나 기억나느냐고 가르쳐주는 것을 얼마나 기억나느냐고 계속 묻잖아요. 근데 장무기가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그 부분도 참 재밌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이제 약간 말장난 같은데 그런 네. 게 뭔가 심오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양과가 그 독고구공을 배울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일종의 초식이 없음으로 초식이 있음을 제압하는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영호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호광의 영호충도 풍청양에게 네. 그 독고구공을 전수받은 다음에 온갖 초식들을 다 외우거든요. 네. 되게 복잡합니다. 뭐 무슨 파검식이니 파창식이니 네. 온갖 다양한 그 검술들을 다 익힌 다음에 풍청양이 깡그리 다 잊어버리라 그래요. 다 엄청 복잡한 걸 다 외우게 한 다음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항상 그 권법이든 검법이든 가장 상승무학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 요소입니다. 최고 경지의 어떤. 그치. 그래서 이 장무기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이런 어떤 태극권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태극권을 뭔가 이렇게 태극권으로 상대와 싸울 때마다 이게 김용 선생이 서술하는 방식은 마치 움직이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혹은 하나의 회오리를 만들어서 마치 팽이와 나사무처럼 상대의 힘을 돌려보낸다거나 네. 그 소림축구에서 그 상대의 공을 것처럼. 받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 팽이처럼 회전시켜가지고 나사모처럼 네. 상대의 힘을 상대에게 돌려보내는 이런 방식의 서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또 장산봉은 이게 장산봉이 그 장무기에게 항상 가르쳐줬던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구. 네. 이거를 장무기는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그 뭔가 무공을 펼치거든요. 거기서 태극의 원전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된다라는 구절이 등장해요. 그게 무슨 장무기가. 말일까요? 원전이라는 것은 원을 그리되 원이 구를 전자죠. 원이 계속 구르는 거예요. 저는 그 뭐 고리원전 할 때 원전인 줄 알고. 그렇지. 그 아까 뭐 주먹을
힘을 흩어버린다. 그 말씀하셨을 때 뭔가 운동 에너지를 뭐 열 에너지로 바꾸나 그 소림 축구에서도 조미가 그 태극권을 그 축구에 접목시킬 때 네. 왼손과 오른손을 끈으로 끊임없이 원을 만들거든요. 네. 원이 끊임이 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태극권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원전불단이라고 합니다. 네. 원이 굴러요. 원이 계속 생기면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듯이 원이 만들어지면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 불단, 끈을 단자 써서 네. 원전 불단의 그 상태를 계속 견질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요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태극의 모양도 그런 관련이 있는 거죠? 그치. 태극이 동그랗고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음과 양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일자로 잘린 게 아니라 그 마치 올챙이처럼 네. 서로의 꼬리와 서로의 머리가 맞물리면서 계속 돌고 도는 형태죠. 그것처럼 권법도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맞물리면서 음과 양의 그 권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주고받는 상태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태극권에서는 능각, 권초의 능각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요. 김융수술에서. 능각이라는 말은 뾰족한 모서리의 한자 표현입니다. 뾰족한 모서리. 보통 일반적인 권법은 뾰족한 모서리적인 어떤 이런 권초들이 그렇죠. 이루어지거든요. 주먹이나 뭐 조라든지. 그치. 주먹이든 손가락이든 뭐 팔꿈치든 네.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상대를 타격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힘과 스피드 아닙니까? 힘과 속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힘을 한 점에 모아서 그냥 그치, 빠르게. 네. 근데 이 태극권에서는 빠르기로서의 속도와 그 강력한 힘이라는 에너지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태극권에게는 있어서는 불리해. 네. 그렇기 때문에 장무기도 사실 무공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내공도 세고 뭐 건곤대나의 신법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무공들을 익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능각, 이른바 뭔가 모나게 네. 주먹이나 이런 게 몸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묘사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점에서 뭔가 태극권은 기본적으로 정중동의 무학이다. 뭔가 고요함 가운데에 그 동태적인 역동적인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극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태극이라는 어떤 이런 도가의 이치를 네. 매우 이렇게 그럴싸하게 무하게 접목시킨 것이 태극권이라고 할 수 있고 네. 태극권은 뭐 권법에 그거를 이제 응용하면 네. 되겠죠. 태극권이 더 중요하죠. 네. 뭐 베이스가 태극권의 베이스는 태극권이니까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주백통, 아까 말씀드린 주백통의 공명권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백통이 곽정에게 그 공명권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정말 재미있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물론 가장 재미있는 것은 그 쌍수 그렇죠. 호박. 뭔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읽으면서 한 번씩 가위바위보 해보고. 저 예전에 중학교 때 그 부분 읽고서 혼자 그 왼손과 오른손으로 그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려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곽정처럼 그거를 못 배우겠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사실 양과나 황룡은 그 쌍수호박을 익힐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면에 곽정이나 소윤련은 익혔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깨끗하고, 뭐 잡념이 없고, 좀 이렇게 순정한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어야 주백통 어린아이 같은 주백통의 그 무공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세속적인 잡념, 뭐 사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익히질 못해. 여담이지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일전에 말씀드린 게임 중에 의촌두릉기 외전이라는 원제 김용 9년전 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보면은 그 자질이라는 스테이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질이 높을수록 더 강한 무공을 익힐 수가 있는데 쌍수호박은 자질이 낮아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일부러 캐릭터 뽑을 때 자질 낮게 뽑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주백통의 무공도 사실 곽정에게 알려줄 때 느닷없이 주백통이 곽정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려줘요. 너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봤니? 읽었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저희도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곽정이 웃으면서 이제 머리를 흔드니까 주백통이 그 빈 그릇을 집어들면서 텅 비어 있는 빈 그릇.
이것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속이 비어 있으니 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놈이 속이 비어 있지 않은 흙덩이라면 무엇에 쓰겠나? 이런 오묘한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문을 뚫어놓고 방을 만들어 놓았으니 공간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 설 수 있지 않겠나. 만약 방 안에 공간도 없고 문도 없다면 아무 쓸모도 없는 무용지물이네. 다시 말해 빈 공간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꽉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잔을 채우기 위해 잔을 비우는. 그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덕경에 해당 관련한 대목들을 이렇게 좀 찾아왔는데 그 대성 약결 기용 불패라는 구절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대성 크게 이루어진 것은 결핍이 있는 것과 같다. 흠이 있는 것과 같다. 결핍이 있어야만 크게 이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쓰임은 불패, 다함이 없다. 패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거야. 흠결이 좀 있어야. 흠결이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한 거야. 마찬가지로 대영 약충 기용 불궁이라는 또 구절이 노자 도덕경에 있습니다. 대영 크게 채워진 것은 약충 빌충자 텅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쓰임은 궁색하지 않다.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거야. 그 효용은. 그러니까 가장 크게 채워진 것은 텅 비어 있는 거고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것은 결핍된 거야. 뭔가 역설적이면서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네요. 그래서 가장 크게 고든 것은 마치 굽은 것 같고 가장 공교한 것은 마치 졸렬한 것 같고 가장 달변의 것은 가장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눌한 것 같다. 라는 말이 노자 도덕경 45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무하게 접목시키면 주백통의 공명권이 돼요. 이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닌 게 주변에 보면은 진짜 똑똑하고 진짜 유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게 잘 안 묻어나잖아요. 알고 보니 그랬다. 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부자인 분들은 평소에 뭐 씀씀이가 막 이렇게 않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고 알고 보면 진짜 내추럴 본 부자. 뭐 좀 이렇게 실제랑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런 도가 철학의 이런 원리가 사실 현대인들에게도 소구하는 바가 되게 많은데 단순히 윤리나 어떤 사상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심오한 어떤 있어 보이는 역설적인 어떤 심오한 이치가 무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르적으로 흥미롭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주백통은 도가 계열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전진파 계열이니까. 전진파는 도교도사들이 뭔가 이렇게 도 닦으면서 무학을 공부하고 수련하는 이런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자 도덕경을 이렇게 주백통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도가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듣고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무공에 이렇게 적용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진파에서 최고 상승의 무공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울 유자 그리고 텅빌 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고만 강렬하고 꽉 채워져 있는 거는 전진파 무공의 스타일이 아니야. 텅 비어 있고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것에서 대뜸 연상되는 게 아까 그 태극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져 있군요. 그치? 흐름이. 그리고 텅 비어 있다라는 것도 태극권과 연결돼요. 원을 그리는데 그 원에 뭐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손으로 허공에 원을 그려보시면 태극 이미지를 우리가 손으로 그려보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손이 허공을 휘저을 뿐이지. 하지만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이른바 빈 그릇 같은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태극의 어떤 오묘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서의 그 어떤 빈 그릇 관련한 그런 그 개념들이 이게 무하게 연결되면 되게 심오한 재밌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백통이 곽정에게 항룡 18장과 자신의 공명권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강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곽정에게 이런 말을 해요.
홍칠공의 항용 18장은 천하의 지강, 지극하게 강한 것이요. 그 주백통의 그 공명권은 천하의 지유,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극히 강하냐, 지극히 부드러우냐,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네. 하지만 물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아까 이유 극강의 원리를 저희가 설명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명권 배운 사람이 항용 18장을 무조건 이기냐?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건 내공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공명권을 제대로 익혀도 홍칠공의 항용 18장을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기죠? 주백통의 공명권으로 뭐 그 홍칠공의 항용 18장을 이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지든지 그러니까 최고치에 이르면 레벨을 이제 최고치로 올려놔야 이제 그때 해당되는 얘기죠. 그치. 공력이 깊으냐 얕으냐의 어떤 문제이지 네. 단순히 뭐 권법 하나 아주 신묘하고 기상천외한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는 없어요. 상대를 잠깐 깜짝 놀라게는 할 수 있지. 당황하게 할 수는 있지만 뭐 몇 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미천이 다 나오죠. 미천이 다 바닥이 나요. 왜 저 옛날에 그 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급 고백을 하자면 제 문학도입니다. 저는 출신이. 아무튼 시 수업을 들을 때 그 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 따라하지 말라고. 레벨이 안 된다. 아직. 레벨부터 채우고. 아무나 네. 이상을 따라하면 그 이상이 훌륭한 거는 그러한 형식의 스타일의 시를 네. 처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쫓아하려면 누가 못 쫓아가겠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쫓아하는 건 쉽습니다. 새로운 그런 것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그 이상을 따라하려면 일단 뭐 그간의 시의 흐름이 정통적인 시를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이상을 적인 걸 가야지 의미가 있지. 뭐 그거는 처음부터 맞아요. 따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파격이라는 것은 정격을 베이스로 했을 때만 파격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격을 충실하게 익힌 상태에서 파격이 가능. 다시 말해 우리가 저도 미술 쪽은 잘 모르지만 피카소가 네. 뭐 그림을 이렇게 못 그려서 그런 식의 실험적인 파격적인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정통적인 이런 주류 회화의 어떤 양식 장르들을 다 익히고 그 안에서 벗어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통적인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 파격을 하는 건 아니야. 그쵸. 하지만 파격을 하려면 정통적인 그림 실력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네. 거죠. 가령 히틀러 같은 경우도 원래 미술학도였잖아요. 젊었을 맞아요. 때. 네. 그 사람이 사실주의적인 화풍의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히틀러가. 거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아주 정밀한 이런 그 묘사가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지. 뭔가 상상력이 들어가고 자기의 주관적인 가치나 어떤 이런 이념이나 어떤 이런 그런 상상적인 감성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에서 딱 막힌 거죠. 그래서 화가로서 이제 잘 안 풀려가지고 화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대단한 어떤 역사에 남는 이름을 남겼죠. 그 왜 제가 재즈를 좋아하는데 그 재즈 음악 중에서도 프리 재즈라고 하는 뭐 혹은 그것도 뭐 아방가르드 마찬가지겠지. 예.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재즈의 흐름 역사를 알고 난 뒤에 그 사람들 걸 들어야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알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걸 듣고 지레 즐겁 먹고 아 재즈는 어려워 이렇게 가시는 분들 아니면 막 아무렇게나 자기 즉흥 느끼는 대로 다 하면 재즈가 되는 것도 또한 아니고. 네. 그 음악 얘기 나오니까 저희 무협 소설 김용 소설의 음악 얘기를 하나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황약사랑 황약사. 구양봉이 서로 비파와 그 퉁소로 대결하는 장면이 음악 배틀을 하죠. 음악을 무하게 연결시킨 배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장면에서도 그 아까 나왔던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드러움 네. 그리고 강함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가령 황약사의 퉁소는 부드러운 거예요. 네. 부드러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부드러움을 대변하는 음악 이미지 소리예요. 네. 반면에 그 구양봉의 비판은 어떤 강렬한 위세를 대표하는 어떤 이런 음악 무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공이죠, 음공. 네. 그러니까 강한 음공이냐, 부드러운 음공이냐. 그것이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곽정이 목격하다가 네. 곽정이 또 깨닫죠. 아까 그 누구야 장무기처럼. 네. 역시 고수의 싸움을 훔쳐보는 거는 그치.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런 게 재밌어요. 김용 소설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고수들이 상승내공으로 서로 이렇게 싸울 때 곽정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뒤에서 훔쳐보고 크게 깨닫는. 네.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주백통에게 곽정이 배운 장면. 이게
강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부드러움은 지킬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음공의 대결 배틀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비파 소리가 뭔가 점점 세어지면 퉁소 소리가 약해지고, 퉁소 소리는 지킬 수 없지만, 그 강함에 바로 대적할 수 없지만 강함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퉁소 소리가 비파를 제압하고, 그런 식의 이런 장면을 김용 선생이 그리고 곽정의 마음속 생각을 통해서 길게 묘사되면서 곽정이 이런 거를 깨달아요. 사실 이미 구음진경을 이 곽정은 이 상태에서 익힌 상태거든요. 자기가 구음진경인지 모르고서 주백통이 막 억지로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공명권 알려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상승의 내곡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가 평소에 외웠던 구절과 저 음공의 대결의 그 원리가 일치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뭔가 놀라면서도 기쁘기도 하고. 곽정이 원래 둔재인데 온갖 기연이 겹치고 겹쳐서 사실 이런 김용 선생의 농간으로 곽정이 이런 이런 무공을 무조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깨달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니, 구결 가운데의 도리로 말하면 쌍방의 그 음공 대결에서 적지 않은 허점과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왜냐? 구양봉과 황약선은 구음진경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사람들이고 구음진경을 완벽하게 익힌 거는 주백통이랑 곽정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황약서 구양봉의 그 허점들을 곽정이 이렇게 뭔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에게 알려준 사람이 주백통인데 그럼 주백통은 황약사나 구양봉보다 더 센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주백통은 황약사보다 약하기 때문에 고화도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이러한 서술들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면서 어떤 아무튼 되게 너무 재밌어.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이게 태극권 그리고 그 공명권 이런 것들이 다 노자의 도덕경부터 해가지고 장군보가 어린 시절에 혼자 깨우친 이유극강의 원리로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살에 깨달은 것이 100살 넘어서까지 장산봉의 무공의 어떤 내력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그게 이유극강의 원리이다. 혹은 이정제동의 원리이다. 그게 공명권과도 연결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강하면 꺾이기 쉽고 부드러우면 지키기 어렵다. 이게 하나의 경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강한 것은 좋아 보이지만 꺾이기 쉬운 거야. 그리고 지속되기가 어려워. 반면에 약한 것은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의 강공에. 하지만 그 부드러움으로 오랜 긴 지속의 시간 속에서 상대를 결국 제압할 수 있는 서로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 이게 뭐겠습니까? 태극이지. 음과 양의 관계처럼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맞물리면서 교차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 관계. 말도 되게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 지금. 그렇지. 태극의 언변. 태극언. 아무튼 요즘 태극기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것만 봤는데 그치. 알고 보니 그 어떤 유한 것도. 그러니까 태극기는 그 강경한 그 할아버지들의 어떤 정치적 이념하고는 그 태극기의 원리가 부합하지 않아요. 태극은 부드러운 거야. 그리고 조화로운 거고 뭔가 양과 음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뭔가 화평한 방식의 자연스러운 순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오히려 극단적인 이런 극우적인 강경한 이런 그 입장은 태극과 상충된다. 오히려 이렇게 좌우를 아우르면서 어떤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를 음양의 관계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맞물리면서 그 안에서의 탕평, 조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념이나 액션이 있다면 그게 태극적인 것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태극적인 것을 이해하고 무공을 만들었던 어떤 장산봉의 대단함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백기 할아버지들 얘기하니까 오히려 촛불 집회가 네. 더 태극적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왜냐하면 이렇게 폭력과 무력, 강렬한 어떤 이런 액션을 네.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방식의 어떤 이런 집회, 부드러운 방식의 데모를 통해 가지고 그 강력한 어떤 이런 권력을 이렇게 권좌에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유극강이지. 오히려 태극기 할아버지가 아니라 촛불 시민들이 더 태극의 원리를 구현한 사람들이다라고도 네. 우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들으니까 정말 재밌네요. 의미가. 네, 아무튼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일단 장산봉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 짓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저희 그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협 소설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파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용 소설만 하는 게 아니라 무협 소설 전반, 무협 소설을 둘러싼 네.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의미 네.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누면서 중간중간 약간 좀 넓은 시야로 그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 아유 재밌었네요. 네, 그 다음 주에 투표 잘 하시고요. 네, 예, 여기 저희 끝날 때도 박수 소리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 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명 박수.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